1932년 일본 육군성이 작성한 문서 한 장이 있습니다. 제목은 군 위안소 설치에 관한 건이었죠. 이 문서가 앞으로 13년간 최소 20만 명의 여성을 집어삼킬 국가 범죄의 설계도였다는 걸 당시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되고 승인되고 예산이 배정된 국가 정책이었거든요. 지금부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937년 12월)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인들 사이에 성병이 급속도로 퍼졌고 현지 여성에 대한 무차별 강간으로 점령지 주민들의 반일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죠. 일본 육군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군이 직접 관리하는 위안소 시스템이었습니다. 1938년 3월 육군성 병무국장 명의로 전국 부대에 공문이 내려갔거든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위안소 설치를 서두르되 여성 모집은 파견군이 통제하고 업자 선정도 군이 직접 한다는 거였죠. 설계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군이 모든 과정을 통제한다는 게 첫 번째였고, 정기적인 성병 검사로 병력 손실을 막는다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점령지가 아닌 식민지에서 여성을 동원한다는 게 세 번째 원칙이었죠. 왜 식민지였을까요? 점령지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면 저항이 거세지지만 식민지에서는 행정 조직을 통해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총독부와 타이완 총독부에 여성 모집 지시가 떨어진 건 바로 이 때문이었거든요. 모집 방식은 교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세 가지 트랙이 동시에 작동했는데 공식 트랙에서는 관청이 직접 나서서 공장 일자리나 간호보조 같은 명목으로 여성을 모았고, 준공식 트랙에서는 인신매매 브로커들이 활동했으며 비공식 트랙에서는 점령지에서 직접 강제 연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 결과는 같았죠. 여성들은 속거나 강제로 끌려갔고 군용 열차나 선박에 실려 전선으로 보내졌거든요. 1942년을 기준으로 보면 시스템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만 약 400개소의 위안소가 운영되었고 동남아시아 전역에 약 200개가 추가로 있었죠. 각 위안소는 평균 10명에서 30명의 여성을 수용했는데 단순 계산만 해도 수만 명이 동시에 이 시스템 안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배치는 육군성이 직접 결정했고 수송도 군이 담당했으며 심지어 위안소 건물도 군 예산으로 지어졌거든요. 운영 방식은 더 치밀했습니다. 각 위안소마다 관리 장부가 있었는데 여성들의 이름, 나이, 출신지, 배치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죠. 2000년 중국 난징에서 발견된 위안소 장부를 보면 가장 어린 여성이 14세였고 하루 접객 수와 수입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번호로 불렸고 일본식 이름을 강제로 부여받았으며 매주 군의관에게 성병 검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이게 바로 군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가 숨기려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70년 넘게 숨겨질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1945년 8월에 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인 8월 12일부터 15일 사이 육군성은 전국 부대에 긴급 명령을 내렸죠. 위안소 관련 문서 일체를 즉시 소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일간 일본 전역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수십만 장의 문서가 제거되었거든요. 증거를 없애는 작업도 체계적이었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일부 문서는 살아남았고 그게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죠. 1992년 일본 당이청 도서관에서 연구자 요시미 요시아키가 발견한 문서가 첫 번째 결정타였습니다. 1938년 육군성 병무국장이 서명한 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였는데 여기에는 모집은 파견군이 통제하고 업자 선정은 군이 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민간업자가 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였습니다.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군의 관여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가 발표한 담화에서 위안소 설치 관리,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했다고 시인한 거죠.
하지만 법적 책임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증거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1994년 네덜란드 정부가 공개한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에는 1948년 재판에서 일본군 장교 11명이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로 위안소에 수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 담겨 있었죠. 판결문에는 직접적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007년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미군이 1944년 버마에서 체포한 조선인 위안부 20명을 신문한 기록을 공개했는데 그들은 일관되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아서 왔다고 증언했거든요. 2015년 중국 정부는 유네스코에 위안부 관련 문서 2,744건을 세계기록유산 후보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안소 관리 장부, 군 공문서, 피해자 증언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며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지만 역사적 사실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유네스코는 한국,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 8개국이 공동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했거든요. 법정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죠.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재판할 수 없다며 재판 자체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2026년 5월 기준으로 한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자는 7명입니다. 평균 연령이 98세이니 통계적으로 5년 안에 직접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모두 떠날 가능성이 높죠.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법적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위안부 강제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축적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판단도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2007년 미국 하원은 만장일치로 일본에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유럽 의회, 캐나다 하원, 네덜란드 하원도 비슷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008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죠. 국제사회는 이미 이 문제를 단순한 양자 간 분쟁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거죠. 개인이 저지른 범죄는 법정에서 다루어지지만 국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안부 제도는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예산이 배정되고 인사 발령이 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일상적 행정 업무였습니다. 바로 그 일상성이 이 범죄를 더 끔찍하게 만들었거든요. 1932년에 작성된 그 문서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삶을 파괴한 시스템의 청사진이었죠. 그리고 2026년 지금까지도 그 시스템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문서도 있고 증언도 있고 국제사회의 판단도 명확하죠. 부족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가해자의 인정과 책임입니다.